할아버지, 이 결혼은 말도 안 돼요. 윤채리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다른 한 손은 방금 완성한 로봇팔의 관절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세림그룹 윤 회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체리나 말 조심하거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강태하 사장은 내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짝이다. 두 그룹의 결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너도 잘 알 텐데. 이익이요, 할아버지. 저희 로보틱스 사업부의 신규 AI 특허 하나가 에이펙스와의 일시적인 동맹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제 일은 정략 결혼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이 중요한 만큼 가문을 위한 의무도 중요하다. 일단 만나기만 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다. 전화가 끊겼다. 체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버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좌절감에서 장난기 넘치는 결의로 바뀌었다. 좋아요, 할아버지. 만나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녀는 연구실을 나와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명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드레스룸을 지나 그녀는 가장 구석에 있는 비밀스러운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코스튬 파티나 장난을 치기 위해 수년간 모아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촌스럽고 기괴한 옷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파토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완벽한 부조화를 목표로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샛노란 스웨터. 그 아래에는 끔찍하게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초록색 스커트. 발에는 두꺼운 양모 양말에 샌들을 신었다. 마무리로 싸구려 티가 팍팍 나는 플라스틱 핸드백을 골랐다. 변신은 옷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일부러 서툰 솜씨로 화장을 시작했다. 촌스러운 파란색 아이샤에도 입술선을 살짝 삐져나가게 바른 립스틱, 그리고 양볼에 동그랗게 찍어 바른 발랄한 분홍색 볼터치. 윤기 흐르는 긴 머리는 한쪽으로 비뚤어지게 묶고 거대한 반짝이 곱창 밴드로 고정했다. 마지막 단계는 사투리 연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과장된 경상도 사투리를 연습했다. 아이고, 서울은 천지빛깔이네.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래. 비싼 데서 밥을 다 사주신대. 세상에 서울은 정말 대단하네요.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를 다 대접해 주시나요? 혹시 집은 자가신교차는 외제차 맞지에? 혹시 집은 본인 소유인가요? 차는 외제차 맞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황당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개인 비서는 경악했지만 체리는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이 넘쳤다. 잠시 후 세림그룹의 최고급 세단이 그녀를 태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가 약속 장소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체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촌스러운 핸드백을 고쳐맸다. 그녀의 눈이 장난기로 반짝였다. 그녀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일생일대의 연극이 지금 막을 올렸다. 윤채린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경악과 경멸이 섞인 시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지배인은 그녀를 문 앞에서 막아설 뻔했지만 그녀가 짙은 사투리로 우렁차게 외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나는 강태하 씨 만나러 왔어에.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강태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차갑고 지적인 권력자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체린의 소란스러운 등장을 표정 변화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나 창피함이 아니었다. 오직 관찰만이 있었다. 체린은 쿵 소리를 내며 의자에 앉아 자신의 싸구려 플라스틱 핸드백을 고급 실크 식탁보 위에 올려놓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다. 그녀는 가격을 보며 과장되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 물 한 잔이 우리 동네 국밥 한 그릇 값이네. 그녀는 웨이터의 경악스러운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뉴판에서 가장 저렴한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를 주문하며 자신은 알뜰한 아가씨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강태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저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한 병 주문했을 뿐이었다. 음식을 개걸스럽게 입에 가득 넣은 채 말하며 체리는 자신의 주된 공격인 순진하지만 물질적인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 사장님은 돈이 얼마나 많으신겨? 이 건물도 사장님 거라에.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 거 맞지에? 저는 일하기는 딱 질색이라에. 저는 명품 가방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개씩은 사주실 수 있는겨. 그녀의 목표는 자신을 얕박하고 게으르며 돈만 밝히는 시골뜨기로 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하는 그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장단을 맞춰주면서도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날카로운 질문으로 받아쳤다. 돈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 레스토랑과 주변 블록 몇 개는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총자산보다는 투자 수익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윤채린 씨는 강남 상업 부동산 가치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예상하며 일부러 복잡한 금융용어를 사용했다. 주부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제 이상적인 파트너는 지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사람 삶과 사업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한가한 삶도 나름의 매력은 있겠지요. 그는 은근히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암시했고 이것이 바로 채린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의 촌스러운 스웨터는 고급 캐시미어로 만들어졌다. 그녀의 서툰 손에는 농부가 아닌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상업 부동산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의 눈은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기 전 찰나의 순간 동안 이해의 빛을 번뜩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연극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재앙과도 같았던 식사가 끝났다. 체리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불쾌하고 무례하며 탐욕스러웠다. 제정신인 남자라면 누구도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아이고 잘 묵었습니다. 그럼 이만. 강태하도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장난기 어린 빛은 사라지고 단호한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잠깐만요, 윤채린 씨. 그의 표준 서울말이 그녀의 가짜 사투리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가 폭탄을 던졌다. 오늘 연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채린의 심장이 멎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진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루한 인형들만 보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니 세상이 재미있어지는군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당신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이 장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역효과를 낳은 것에 대한 채린의 완전히 충격받고 경악한 얼굴에서 끝난다. 그녀는 남자를 쫓아내러 왔다가 자신의 연극을 간파한 유일한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고 만 것이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순간이었다. 강태하의 폭탄 선언 이후 레스토랑의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윤채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완벽한 작전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 즉 청혼으로 이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농담이시죠. 채리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애써 연습했던 사투리조차 잊어버리고 표준 서울말이 튀어나왔다. 강태하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농담 아닙니다, 윤채린 씨.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최근 몇 년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그녀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체리는 로봇처럼 그의 말에 따랐다. 강태하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논리전견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님과 저희 아버님은 이 결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부한다 해도 두 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선자리를 강요할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런 시간 낭비는 원치 않을 테고요. 그의 말은 정확했다. 체리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제 제안은 이겁니다. 우리 계약 결혼을 합시다. 그가 말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고 외부에는 완벽한 부부인 척 연기하는 거죠. 1년 뒤 적당한 시점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가 어른들도 더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으실 테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도 내게도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체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두뇌 회전 속도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그녀의 연극을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제안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하지만 체리는 이대로 순순히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묘한 남자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져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촌스러운 시골뜨기 연기를 시작하며 가장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내걸었다. 그람은 계약서에 몇 가지 조건을 넣어야겠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첫째, 나는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살아야겠어요. 한강이 바로 보이는 걸로다가. 좋습니다. 내일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죠. 태하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둘째, 내 개인 카드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 한도 없는 걸로. 그녀는 그가 돈 문제 앞에서 질색하기를 바랐다. 물론입니다. 우리 비서팀에서 처리할 겁니다. 체리는 당황했다. 그녀는 더욱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사생활에는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 내가 밤에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뭘 하든 절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이 조항에서만큼은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하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 조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완벽하게 공평하군요. 그는 한술 더 떴다. 거기에 조항 하나를 더 추가하죠. 부부로서의 의무, 예를 들어 스킨십 같은 것은 서로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 어떻습니까? 체리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녀가 던진 모든 공을 그는 완벽하게 받아쳤고 심지어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먼저 제안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다음 날 체린의 눈앞에는 진짜 계약서가 놓였다. 강태하의 법무팀이 밤새 작성한 것이었다. 계약서는 그녀가 어젯밤 제안했던 모든 황당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산적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그녀는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강태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묘한 부부가 탄생했다. 한 명은 결혼을 피하기 위해 연기하다가 제 꾀에 빠진 천재공학도, 다른 한 명은 그 연극을 즐기다가 흥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비즈니스처럼 성사시킨 냉철한 재벌 총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다. 체리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그리고 상대는 그녀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였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윤체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그녀가 장난처럼 내뱉었던 조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집은 거대하고 호화로웠지만 텅 비어 있는 듯 삭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자신의 촌스러운 짐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1년 여기서 뭘 해야 하나. 강태하는 약속대로 그녀의 사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자신의 공간으로 사용했고 체리는 나머지 공간을 차지했다.
그들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부부라는 역할극은 생각보다 자주 필요했다. 첫 번째 과제는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었다. 체리는 강태하의 비서팀이 준비해준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강태하의 어머니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체린이 근본 없는 여자로 보일 뿐이었다. 반면 세림그룹의 윤 회장을 만나는 자리는 더 흥미로웠다. 체린은 다시 촌스러운 시골뜨기로 변신했다. 강태하는 그녀의 연극에 완벽하게 장단을 맞추며 저는 체린 씨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라고 말해 윤 회장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체린은 그런 그의 모습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체리는 낮에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실에서 로봇 개발에 몰두했고 밤에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강태하는 늘 바빴고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일하는 그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리는 주방에서 야식을 만들다가 실수로 손을 베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서재에서 나온 강태하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이 집에는 가정부도 있는데 왜 직접 요리를 합니까?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그냥 오랜만에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체리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하는 가끔 그녀의 연구실에 관심을 보이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고, 체리는 그의 서재 책장에 꽂힌 어려운 공학 서적들을 발견하고 그가 단순히 사업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하의 오랜 지인이자 재계에서 공공연하게 그의 약혼녀로 여겨졌던 오수진이 등장한 것이다. 오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유학파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사교수를 자랑했다. 그녀는 강태하의 옆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겨왔다. 그랬기에 갑자기 나타나 강태하의 아내가 된 시골뜨기 윤채린의 존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채린이 강태하와 함께 참석한 한 사교 모임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어머, 당신이 태하 씨의 아내라고 들었어요. 어느 시골에서 굴러들어온 복덩인지 정말 운도 좋으시네. 오수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다. 체리는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순진한 시골 처녀가 되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예쁘시네 예. 혹시 배우신교? 저는 강 사장님이 저의 순수한 마음에 반했다고 하대예. 체린의 어수룩한 대처에 오수진은 속으로 그녀를 더욱 경멸했다. 저런 멍청한 여자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날 이후 오수진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사교계의 영향력을 이용해 체린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체린이 돈을 보고 강태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거나 과거가 복잡하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체린을 상류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스스로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 계획이었다. 강태하는 그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 또한 윤채린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분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체리는 소문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1년 뒤면 끝날 계약 관계였다. 하지만 오수진의 공격이 점점 더 자신뿐만 아니라 강태하와 세림그룹의 명예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게임의 사냥감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오수진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주최하는 다음 파티가 바로 방역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신제품 발표 기념 파티는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다. 그리고 오수진에게는 윤채린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윤채린의 모습은 여전히 어설펐다. 강태하의 비서팀이 골라준 명품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불편한 듯한 걸음걸이로 걷거나 낯선 음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했다. 오수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강태하의 신제품, 즉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타이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강태하가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을 때 오수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실수를 가장해 와인이 든 잔을 들고 채린과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채린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촌스러운 사람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채린을 조롱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쏟아졌다. 모두가 채린이 울거나 당황해서 뛰쳐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채린은 달랐다. 그녀는 드레스의 얼룩을 한번 쳐다보더니 오수진을 향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얘. 우리 시골에서는 옷에 뭐 묻으면 그냥 물로 슥슥 닦고 그러는데 얘. 이 옷은 비싼 거라 빨면 안 되는겨. 그녀의 순진한 대꾸에 오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였다. 경고 시스템 오류. 무대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던 타이탄 시스템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연용 자동차가 통제를 벗어나 무대 위의 구조물을 향해 돌진하려 하고 있었다. 발표를 진행하던 기술팀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멈추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제어 코드가 먹히지 않았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였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윤채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하나를 집어들고 무대를 향해 소리쳤다. 저기 기술팀 메인 제어보드에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개방하고 포트 취급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패킷을 전부 차단해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사투리가 아니었다. 명확하고 힘있으며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기술팀은 웬 여자가 외치는 소리에 어리둥절했지만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기에 일단 그녀가 말하는 대로 조작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통제를 벗어났던 시연용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파티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와인 얼룩이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윤채린에게로. 강태하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제껏 본 적 없는 강렬한 흥미와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수진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채린을 쳐다보고 있었다. 채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오류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하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수많은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비밀 병기이자 티탄 프로젝트의 숨겨진 조언자 윤채린입니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 순간 채린은 깨달았다. 이 모든 오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티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에이펙스의 타격을 주려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배후에는 지금 자신을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채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계약 결혼이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파티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더 이상 어색한 룸메이트도 서로를 탐색하는 계약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총성 없는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였다. 강태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오늘 일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윤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파티장에서 확보한 티탄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어요. 아주 정교한 해킹이에요. 범인은 이 시스템의 초기 설계도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더 이상 촌뜨기 연기는 없었다. 그녀의 본 모습 즉 천재 공학자의 모습이 전면에 드러났다. 강태하의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성전자가 몇 년 전 우리와 티탄의 초기 개발 파트너십을 논의한 적이 있었죠. 기술력 부족으로 결국 무산되었지만 그때 일부 설계 개념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한 곳에서 만났다. 범인은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이었다. 그들은 강태하와의 혼사가 무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에이펙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복수하려 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린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태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종류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 윤채린 씨 아니, 채린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태하는 자신의 사무실을 통째로 이곳으로 옮겨왔고 체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강태하는 오성전자의 자금 흐름과 내부 정보를 파고들었고 체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체리는 강태하가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지친 그녀를 위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정확히 기억해서 가져다 주었다. 강태하는 체린이 단지 똑똑한 여자를 넘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복잡한 회로도를 앞에 두고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한 빛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비즈니스나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찾아왔다. 체리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을 유창한 영어로 발표하고 있었다. 파트너사의 젊고 유능한 기술 이사인 데이비드는 체린의 천재성에 완전히 매료된 듯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스 윤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혹시 제게 개인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를 지켜보던 강태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질투였다. 그는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찬사와 관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 감정이 단순히 흥미로운 파트너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윤채린이라는 여자 자체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총명함, 그녀의 열정, 심지어 그녀의 엉뚱한 연기까지도. 회의가 끝나고 강태하는 체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을 빼앗아 내려놓았다. 체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 데이비드라는 사람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체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요? 사업 파트너잖아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계약 조항에는 없는 강력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체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가짜 결혼 생활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체리는 마침내 오성전자의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오수진의 아버지가 해커에게 티탄 시스템 파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거실로 뛰어나왔다. 태하 씨 찾았어요. 완벽한 증거예요.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강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기쁨에 겨워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달려오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달콤한 전율. 체리는 그의 키스를 거부하지 않았다. 적을 향한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전쟁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체린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는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하와 윤체리는 세림그룹의 윤 회장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강 회장 두 거두 앞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선자리의 남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신뢰로 뭉친 파트너였다. 증거를 확인한 두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즉시 두 그룹의 모든 역량이 오성전자를 향한 공격에 투입되었다. 세림의 자금력과 에이펙스의 기술력이 합쳐지자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성전자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최대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검찰은 배임 및 불법 해킹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몰락했다. 그들이 체린에게 주려 했던 치욕과 파멸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로 되돌아왔다. 외부의 위협이 모두 사라지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삭막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로 채워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의 관계를 처음 시작하게 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어느 날 저녁 강태하는 체린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계약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그 계약서를 집어들어 체린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가짜 관계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와도 같은 그 남자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단순히 크기만 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반지 중앙에는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정교한 장식이 박혀 있었다. 체린의 세계를, 그녀의 열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그는 진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윤체린 씨, 나는 당신의 엉뚱한 연기도, 당신의 눈부신 천재성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 계약서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나의 가짜 아내가 아니라 진짜 내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관계 비즈니스로 이어졌던 만남. 그 모든 과정 끝에 그녀는 진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체린의 연구실, 체린과 태아는 나란히 앉아 새로운 로봇의 설계도를 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연구에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 부분의 동력 전달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아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새로운 합금 소재를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체린이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완벽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촌뜨기 연기도 재벌 총수의 가면도 이제는 필요 없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신화 대명그룹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한때 업계를 호령했던 거인의 그림자는 연일 터져나오는 악재 속에서 속절없이 흐려졌다. 핵심 기술 유출, 해외 수주, 실패 주가 폭락.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룹의 총수 박태준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비상경영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의 비서 오수진 실장이었다. 회장님, 주주총회 관련 자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은행장과 미팅이 있으십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박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으며 일 처리는 완벽했다. 박 회장에게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지이자 무너져가는 왕국을 함께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수진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그녀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작성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추가 자료 필요. 메시지를 전송하고 삭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 그녀는 다시 완벽한 오수진 실장의 얼굴로 돌아와 박 회장에게 드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유학을 마치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 지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게 확실한데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젊고 혈기왕성한 아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가 늙고 나약해졌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 박태준 회장의 대답은 짧고 무거웠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골은 그룹의 위기와 함께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준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그의 입에 쏠렸다. 아들 지훈과 임원들은 그가 마침내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단상에 선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명그룹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희 대명그룹은 오늘부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산 신청. 그 단어가 발표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버지를 그는 결코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박태준 회장은 굳건히 서 있었다. 모두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의 왕국 전체를 미끼로 던져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배신자를 잡기 위한 한 노예한 승부사의 가장 위험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도박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태준 회장의 파산 신청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다. 대명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그룹과 거래해온 협력업체들은 연쇄 부도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대명그룹 본사타워는 이제 채권당과 실직한 직원들의 절규,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카메라, 플래시만이 가득한 유령의 성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박태준 회장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혹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아들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와 울부짖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까? 평생을 존경했던 제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지만 박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아들에게 더 큰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결국 지우는 이제 대명그룹도 아버지도 제게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 박태준 회장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된 패배한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이 모든 비극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오수진 실장이었다. 그녀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성난 주주들과 채권단 앞에서는 회장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복잡한 법정관리 절차와 자산 매각 서류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는 박 회장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어느 늦은 밤 텅 비고 불 꺼진 집무실에 박 회장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는 직접 끓인 따뜻한 죽을 그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식사는 하셔야 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떠나도 저는 끝까지 회장님 곁을 지킬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단순한 상사를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충성심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박 회장마저도 순간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확신했다. 박태준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지난 10년간 꿈꾸어왔던 그림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박 회장은 모두가 잠든 밤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패배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비밀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법정 관리를 통해 그는 그룹의 모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진짜 노리는 것은 단 하나였다. 대외적으로는 그저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 특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프로젝트 키메라. 그는 이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을 넥소스의 최진혁 대표. 최진혁은 프로젝트 키메라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보를 최진혁에게 전달해줄 스파이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었다. 자산 매각을 위한 마지막 경매가 바로 그 덫이었다. 그의 생각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최진혁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박태준, 그 늙은 호랑이도 이제 끝이군. 그는 자신의 스파이 오수진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경매에 나올 프로젝트 키메라의 최종 기술 사양과 박태준이 설정해놓은 내부 최저 입찰가를 알아내. 그의 미래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야.
마침내 대명그룹의 마지막 자산인 프로젝트 키메라의 특허권에 대한 비공개 경매 날짜가 공고되었다. 그것은 대명그룹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은 마지막 정리를 한다며 오수진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기밀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된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눈빛은 신뢰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우리 그룹의 마지막 유산 1세 5실장. 자네 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게. 경매 절차에 필요한 데이터니 법정관리인 측에 잘 전달해주게나. 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오수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신뢰를 받는 자신의 모습에 잠시나마 진짜 슬픔을 느꼈지만 이내 아버지의 복수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받아든 그 USB가 사실은 덫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박 회장이 설치해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특허권에 대한 비공개 경매가 열리는 날, 경매장은 법원이 지정한 한 법무법인의 대형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기업이 참여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사실상 신흥 강자 넥소스와 그 정체가 베일에 쌓인 오리온 컨소시엄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박태준 회장은 경매장 가장 뒷자리에 마치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패배한 듯한 모습은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제왕의 초라한 마지막을 보여주는 듯 했다. 아들 지우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경매에 참석하지 않았다. 넥소스의 최진혁 대표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박태준 회장을 흐깃 쳐다보았다. 늙은 호랑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냥은 자신의 몫이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특허권 시작가 5천억 원입니다. 경매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진혁이 손을 들었다. 6천억. 그러자 곧바로 오리온 컨소시엄 측에서 받아쳤다. 7천억, 8천억, 1조. 가격은 순식간에 조 단위를 넘어섰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리온 컨소시엄의 자금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는 이 경매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키메라의 진짜 가치를 생각하면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정보가 필요했다. 박태준이 법정관리인 측에 제시한 내부 최저 입찰가. 그 가격만 알면 단일 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불러 이길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몰래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마지막 데이터. 같은 시각 텅 비어버린 대명그룹의 회장 비서실. 오수진은 홀로 남아 마지막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진혁의 메시지였다. 그녀의 얼굴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었다. 지난 2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박태준 회장이 직접 건넸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기밀 데이터가 담긴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고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았던 그날의 절망과 분노가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그녀는 암호를 입력하고 샤이머라 리저브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마지막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데이터를 최진혁에게 보내기 위한 보안 서버로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끝났다. 박태준의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한편 경매장 근처의 한 오피스텔. 박태준 회장은 경매장에는 없었다. 그는 작은 감시실처럼 꾸며진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패배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매의 눈이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진 추적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그가 오수진에게 건넨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파이를 잡기 위해 그가 직접 설계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파일이 열리고 특정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는 순간 그 컴퓨터의 모든 정보와 웹캠 영상까지 이곳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한 부회장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가 스파이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파일 접근, 데이터 전송 완료.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작은 창 하나가 열리며 실시간 웹캠 영상이 나타났다. 박태준 회장의 숨이 멎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 속에 있는 얼굴은 그가 의심했던 부회장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그가 딸처럼 아꼈던 오늘 아침에도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던 그의 비서 오수진의 얼굴이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듯한 깊고 시린 배신감이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그의 계획된 전략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그의 영혼에 가해진 진짜 죽음이었다. 같은 시각 경매장, 최진혁 대표의 휴대폰에 마지막 데이터가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당당하게 경매 패드를 들어 올렸다. 1조 5천억, 그것은 경매의 끝을 알리는 외침이었다. 카메라는 승리에 도취된 최진혁의 얼굴과 모니터에 비친 배신자의 얼굴을 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태준 회장의 얼굴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덫은 작동했고 스파이는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처절한 패배의 맛을 하고 있었다. 경매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넥소스의 최진혁 대표가 프로젝트 키메라를 포함한 대명그룹의 마지막 자산을 모두 낙찰받았다. 언론은 세대교체, 신흥강자의 완벽한 승리라며 떠들어댔다. 박태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박태준 회장은 오피스텔의 감시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경매 결과나 뉴스 속보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한 여자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오수진. 그의 수족이자 그의 딸이었으며 그의 배신자. 화면 속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차갑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분노보다 더 깊은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대명그룹 빌딩의 보안팀이었다. 아무도 회장 비서실에 들여보내거나 오수진 실장이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는 직접 가야만 했다.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려야만 했다. 박 회장이 텅 비어버린 대명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섰을 때 그는 마치 폐허가 된 성으로 돌아온 늙은 왕 같았다. 복도에 걸린 그룹의 화려했던 역사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왕국이었던 가장 높은 층으로 향했다. 회장 집무실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오수진이 그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충신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박 회장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경매는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낡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자신이 캡처해둔 웹캠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완벽하게 유지되던 충성스러운 비서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경악과 공포로,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차가운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알았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영혼의 나직한 신음이었다. 왜 그랬나, 수진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오 실장이 아닌 수진아라고 불렀다. 그 친근한 호칭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10년이야.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었는데 왜? 오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20년간 묵혀온 차가운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1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저는 당신을 위해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는 작지만 혁신적인 섬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 하지만 그때 무자비한 확장 정책을 펼치던 젊은 시절의 박태준과 대명그룹이 나타났다. 대명그룹은 가격 덤핑 특허 소송, 핵심 인력 빼가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 아버지의 회사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당신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경쟁사 중 하나였겠죠. 당신의 제국을 위한 작은 희생양. 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버지였고 제 가족이었고 제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 대신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의 눈앞에서 똑같이 무너뜨리는 것. 그녀는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당신이 20년 전에 제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박 회장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개인적인 배신감에 대한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흐릿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끔찍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그 작은 섬유 회사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당시 그의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되었던 수많은 회사들 중 하나. 그는 그 회사의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앞에 배신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자비하게 내뻗은 탐욕의 칼날에 세우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마주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가해자이기도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기괴하게 뒤섞인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회장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수진의 고백이 남긴 증오와 슬픔의 잔향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 오히려 후련한 표정으로 박태준 회장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으며 이제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저를 경찰에 넘기시죠. 제 복수는 끝났으니 미련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박태준 회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평생을 바친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배신자이지 않은가. 그는 전화기 한 통으로 그녀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그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눈앞에 이 영리하고도 독한 여자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그녀의 증오는 자신의 젊은 시절 무자비한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구나. 박 회장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깨달았다. 여기서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그저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진리였다. 그는 지친 눈으로 수진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대명그룹의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헌신적이었던 인재였다. 비록 그 동기가 복수심이었을지라도 그녀의 능력만큼은 진짜였다. 마침내 박 회장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제안은 수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최진혁이가 사들인 프로젝트 키메라는 사실 미완성 버전일세. 수진의 눈이 커졌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진짜 핵심 기술과 최종 설계도는 아직 내 손에 있네.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내 개인 명의로 이미 빼돌려 두었지.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야. 제국을 잃었지만 미래를 잃지는 않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자네를 경찰에 넘기지 않을 걸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지. 나도 틀렸고 자네도 틀렸어.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지 않겠나.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봤던 두 사람으로서. 우리의 실수와 상처 위에서. 이번에는 무언가 올바르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는 거야.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던 증오와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이 예기치 못한 용서와 제안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이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는 이제 그녀에게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극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1년 뒤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TJ 파트너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박태준의 태와 오수진의 진을 딴 이름이었다. 사무실 안나이가 들어 이제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박태준과 예전의 차가움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의 오수진이 새로운 기술의 설계도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실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복수는 오직 폐허만을 남긴다. 그러나 용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된다. 무너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대신 다른 미래를 만들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마도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을 것이다.